자, 현대사회 윤리 4-1단원 국가 청렴의 윤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셀파 교재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자, 직업과 청렴의 윤리. 여기 조금 어려운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자, 집중해서 잘 듣도록. 자, 일단 직업의 사전적 의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직업은 경제적 보상,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발성, 스스로 해야 되고요. 사회적 효용성이 있어야 되죠. 사회적 이익을 갖다 주는 거. 이게 바로 직업이죠. 직업은 생계 유지죠. 직업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들죠.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적 기반 조성. 또 자아 실현입니다. 자,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이성과 자아를 실현하는데 직업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 거고. 자, 사회 참여죠. 사회 유지의 통로, 사회 참여의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직업이죠. 사회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체 구성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건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자, 직업과 행복, 현대 직업생활의 문제, 직업을 통해 개인의 이익 추구와 공동체 이익의 조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별표 처리합시다. 자, 노동 소외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르크스 많이 들어봤죠? 우리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 내가 혹시 모르니까 이 사람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공산주의의 그 마르크스 사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생산물의 개념과 생산수단의 개념을 알아둬야 돼요. 자, 생산물, 생산수단이죠. 생산물은 그걸 낳게 하는 생산물이 되는 거고, 그 생산물을 낳게 하는 수단을 우리는 생산수단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쌀은 생산물이죠. 그리고 쌀을 낳게 하는 토지는 생산수단이 되는 겁니다. 빵은 생산물이고요. 빵을 만들 수 있는 기계는 생산수단이 되는 거지. 빨리 됐죠? 그치? 근데 역사적으로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이 사람은 유물사관이라고 해서 물질이 역사를 변동시키는 변동이 된다. 그 핵심이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여기서 물질을 경제력을 말하는 거야.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보기에 인류의 역사는 원시공산사회가 있었어요. 원시공산사회의 신석기 시대, 역사적으로 보면 신석기 시대까지는 평등한 세상이었어요. 생산수단의 공유가 이루어졌었단 말이야. 근데 고대 노예제 사회는 고대 사회에서 농경사회죠. 농경사회의 생산수단은 토지입니다. 토지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유역을 놓고 싸웠던 이유, 한강유역의 농사가 잘 되기 때문인 거야. 그런 생산수단인 토지를 가진 사람이 지주가 되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럼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주와 그렇지 못한 노예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사를 기준으로 해서 중세로 가잖아. 그럼 지주가 좀 더 세련되었어. 왕, 제후, 기사, 귀족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렸지. 그리고 중세에서는 농노라는 애들이 등장하죠. 마찬가지로 토지를 소유했던 애들이 왕, 제후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농노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로 상업혁명과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근대가 됐는데,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이 되는 건 자본입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을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르주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얘기하죠. 프롤레타리아. 자, 그러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말하는 거야. 또 이제 생산수단인 자본을 소유한 게 부르주아가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노동자, 프롤레타리아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떠신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하나의 인간, 노동, 인간을 하나의 기계 부속품처럼 생각하죠. 이것을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직업 자체는 프롤레타리아에 있어서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마르크스가 보기엔 그건 아니라는 거야.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그 직업이라는 건 자아 실현의 근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계 부속품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 결국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 계급을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사회가 오래됩니다. 라고 하는 게 유물사관의 관점입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을 인간 소외 현상 그리고 노동 소외 현상, 나아가 노동 소외 현상에 가져오죠. 그래서 직업은 본래 자아실현인데 억압하게 된다는 거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 별표짜리입니다. 노동 소외 현상이 바로 그 얘기예요. 마르크스가 보기에 직업은 자아실현입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인간을 기계의 하나, 인간을 자본주의 체제의 하나의 부속품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자, 노동소외 현상 동그라미 전원표 옆에 줄쳐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을 강요받고 자신의 노동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노동소외 현상이야. 오른쪽에 자료를 본 역시 별표짜리거든. 자본가는 즉 부르주아는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자본의 운동을 대변한다.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규칙적으로 또한 매우 높은 강도로 수행하도록 감시한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기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도록 요구하죠.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 생산선에 포함된 죽은 노동이 노동자의 살아있는 노동을 지배하는 전도 또는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노동소외 현상 그리고 인간 하나의 기계 부속품처럼 보는 인간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글을 봐봐. 해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자아실현을 위한 줄 닫혀라.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동으로 왜곡되어 노동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왼쪽에 넘어가서 행복한 삶을 위한 직업 탐색과 진로계획. 직업을 수단적 가치로만 평가하거나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평판만을 기준으로 귀천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자, 가치,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한 직업 탐색의 과정 및 진로계획이 수립이 필요합니다. 밑에 그런 직업에서 갖춰야 될 거, 우리 현대사회 윤리잖아.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적 행동 규범을 말하는 거지. 직업윤리 준수를 전제로 개인의 직업생활에서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건전한 방식으로 달성 가능하죠. 그래서 밑에 두 가지야. 일반적인 모든 직업에서 가져야 되는 일반적인 윤리, 이걸 직업윤리 일반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정직, 성실, 금연 이런 부분들은 모든 직업에서 요구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연결해서 별표짜리야. 직업윤리의 일반성, 직업윤리의 특수성, 이 두 가지 연결해서 별표짜리고, 일반성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모든 직업에서 갖춰야 될 것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따르고 지켜야 되는 규범이죠. 정직, 성실, 책임, 신의, 상호존중 등. 직업윤리의 특수성, 특수한 직업에서 갖춰야 될 윤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윤리, 변호사윤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자, 직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해당 직업에 특별하게 요구되는 규범으로서 의료인의 환자 비밀 요구, 의사윤리,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 이런 것도 변호사윤리죠. 이건 직업윤리의 특수성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동서양의 직업관, 여기 중요한 게 굉장히 많죠. 동서양의 직업관, 먼저 서양의 직업관입니다. 별표짜리는 서양에서 우선 첫 번째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기억해보도록 합시다. 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거고, 자, 플라톤은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원론적 세계관. 자,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플라톤을 이해하려면, 자, 우리 많이 나왔었어.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이해해보죠. 동굴의 비유. 자, 우리 모두는 비유적으로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동굴에 벽면을 향해서 스스로 묶여 있어. 플라톤의 말에 따르면 그래. 그래서 그리고 여기 뒤에 많은 사물들도 존재하고 플라톤의 말에 따르면 여기 불빛들이 있대. 그럼 사물도 불빛에 의해 사물의 그림자가 비치게 되죠. 이 그림자의 세계를 현실 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현상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진짜 세계가 아니야. 이거는 감각적으로 아는 가시계, 눈에 보이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고, 이거는 진리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 근데 여기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이 동굴 바깥에 나와봐요. 자, 동굴 바깥에 나와봐서, 자, 여기에 참된 세계가 있어. 이 세계를 플라톤에 말하면 이데아 세계 이렇게 말하죠. 이데아 세계. 자, 이거는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가지계. 가지계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국 파트에서, 자, 2-1, 중국 파트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이데아 세계를 인식하는 거지. 그리고 죽음은 육체적 감각적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데아를 인식하게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서 동굴의 비유를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걸 인식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천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천인이 이게 진짜라고, 이 그림자 세계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엘리트주의라는 거야. 근데 천인이 갖춰야 될 게 있죠.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천인이 이끌어가는 국가인 거잖아. 자,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위자가 있죠. 얘는 뭘 갖춰야 돼? 용기를 갖춰야 돼.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은 생산자 계급이 되는 거죠. 얘는 뭘 갖춰야 돼? 절제를 갖춰야 돼. 여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절제는 모든 계층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 용기, 절제, 용기가 조화를 이루면 이것을 정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이 플라톤의 그 유명한 사주덕이라고 얘기한다. 플라톤의 사주덕이라는 거지. 자, 근데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 플라톤이 보기에는 천인, 방위자, 생산자 계급은 모두 다 직업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각자 계층이 각자 잘하는 것을 하되, 자, 각각의 덕을 갖추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지?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천인하고 방위자 계급은 지배 계급이 되는 거고, 이 지배 계급은 개인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가족도 소유할 수 없어. 하지만 생산자 계급은 사유재산의 소유가 가능하고요. 소유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가족도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천인과 방위자 계급의 지배 계급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각 계층 있잖아. 계급 간 이동은 안 됩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보기엔 직업가는 요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본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플라톤과 각자가 타고난 성향에 따라 통치자, 즉 천인, 방위자, 지키는 사람, 생산자 계층이 배치되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 정의가 된다는 거지. 통치자에게 써놔야 돼. 지혜, 방위자 계급은 용기, 생산자 계급은 절제, 그리고 절제는 모든 계층에 다 필요하다는 거. 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옆에 자료 2번 봐봐요. 플라톤이 하는 얘기 봐봐. 농부가 한 사람, 집 짓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으로서 직무를 짜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혹시 우리는 여기에다가 재화공이나 아니면 신체나 관련된 것들을 보살피는 또 다른 사람으로 보태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최소한도의 나라는 5사람으로 이루어지겠네. 우리 각자는 서로 그다지 닮지 않았고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태어나서 저마다 다른 일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태어났어. 그래서 어렸을 적에 이 계층이 정해진다는 얘기야. 계급 간 이동 안 됩니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며 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한 가지를 일을 맡아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 플라톤은 각자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 통치자 계급, 그 다음에 방위자, 전사 계급, 생산 계급의 계층에 배치되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할 때 국가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플라톤의 직업관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쪽에 넘어가서 중세 그리스도교입니다. 자, 중세의 그리스도교는 자, 그리스도교 자체가 원죄론이죠. 원죄론. 자, 아담과 이브가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원죄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직업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 그래서 직업은 원죄론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해. 오케이? 그리스도에서는 그래서 중세 그리스도교는 노동은 인간이 지은 원죄에 대한 버림으로 인간은 속죄의 차원에서 평생 노동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정적 인식. 옆에 선화에서 중세 그리스도교의 직업과는 부정적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 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신학자죠. 칼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칼렉은 엄청 중요한 바야. 엄청 중요한 바야. 자, 칼렉은 있잖아요. 이 사람의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이미 예정돼 있다. 이거 예정설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천국 갈 사람, 칼렉의 말에 따르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이미 예정돼 있대.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는 건지 지옥에 가는 건지 궁금하잖아. 궁금하지?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그럼 나는 천국에 가니까 지옥에 오니까? 그래서 구원 확인의 문제가 생긴다고. 이 구원 확인의 문제에 대해서 칼렉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각자의 직업은 신이 내게 부과된 소명이야.
그래서 직업 소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이 내게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부과했어. 이게 직업 소명인 거야. 그치? 그러면 그 직업은 각자에게 해야 될 역할들을 신이 명령을 내려놓은 거야. 그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것은 자, 이 직업은 그 귀천이 없어요. 자, 칼뱅이 여기에 직업 소명이기 때문에 귀천이, 귀하고 천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만 있을 뿐이야. 됐죠? 그런데 그 직업에서 성공을 하잖아? 그러면 그 직업에서 내가 내 할 일에 대해서 다 한다는 것은 신의 명령에 잘 따라갔다는 뜻인 거야. 그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이 확인된 거야. 그래서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구원의 징표가 되었다는 거야. 직업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직업에 성공했다는 것은 신의 명령에 다했다는 뜻인 거고 그런 사람이 구원이 예정된 것이 확인되었다는 거야. 확인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직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즉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야. 오케이? 그 단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 때 근면하고 성실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또 자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게 확인된 거야. 이게 중요한 내용이지. 그래서 이것을 직업 소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칼뱅이 좀 생각을 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이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야. 프로테스탄티즘. 이게 청교도이거든. 칼뱅이즘을 말하는 거야. 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야.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칼뱅이적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해 간다는 거야. 실제로 칼뱅이즘이 있지. 칼뱅이즘, 즉 프로테스탄티즘, 청교도는 있지. 영국에서 있었어. 근데 영국에 탄압하면서 청교도인들이 미국이라는 식민지 쪽으로 많이 이주했다. 그러면 영국과 미국에 칼뱅이즘, 청교도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들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칼뱅의 이런 생각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중요한 표현이야. 자, 칼뱅 이전까지는 해도 그리스도교는 원죄론. 그래서 노동은 원죄된 대가, 부정적인 대가를 갖단 말이야. 그런데 이 칼뱅이즘이 세속적 이윤의 종교적 정당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윤의 종교적 정당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나트가 바늘 구멍을 뚫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런 생각의 전환을 가져온 게 칼뱅이즘이 있고 이걸 책에도 정리한 게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을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실제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자, 칼뱅 한번 볼까? 칼뱅은 몇 차례 직업에 교재 봐봐. 직업을 신의 소명이자 구원의 징표로 인식했다. 그래서 징표라는 표현이지. 그래서 직업적 성공과 이를 통한 부의 축적을 도덕적으로. 자, 직업적 성공과 이를 통한 부의 축적, 즉 세속적 이윤의 종교적 정당화가 이루어진 거야. 밑에서 세속적 이윤의 종교적 정당화. 자, 이런 칼뱅의 생각들을 봐봐.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자료 3번에 우리는 신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할 때 그의 부르심을 주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직업 소명을 얘기하는 거지. 자, 신이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함으로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주셨다. 신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이라고 명한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신께서 정해주신 조소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밑에 칼뱅은 직업을 신의 거룩한 부름, 신의 소명으로 얘기했다. 그리고 직업적 성공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신의 축복으로 여기며 이 추구 행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었다. 세속적 이윤의 종교적 정당화 이것인 거죠. 오른쪽에 넘어와서 자, 동양의 직업관입니다. 자, 우리 맹자 한번 볼까? 자, 역시 몇 자리야? 맹자는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구분한다. 자, 맹자가 어디 사나요? 춘추시대 사상가잖아요. 그치? 육아 사상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직업을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과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을 구분했어요. 자, 정신 노동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심자라고 합니다. 마음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노신자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육체를 쓰는 사람 노력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맹자는이죠. 자, 맹자는 사회적 분업에 대해서 긍정했어요. 분업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 그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을 쓰고 어떤 사람은 노동, 육체를 쓰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거지. 구분하는 거야. 차별이 아니야. 그게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 어떤 사람은 정신을 쓰고 어떤 사람은 노동을 쓰는 것이다. 라고. 자, 그래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구분했을 뿐이고 이들을 차별하진 않아. 그래서 맹자 계속 볼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구분하고 사회적 분업을 주장하게 되었다. 말이 이해가 되지? 자, 일반 백성의 경우, 자, 맹자가 춘추시대 살가라고 했잖아요. 어떤 작은 나라 왕이 찾아와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에 대해서 우리 많이 썼다. 백성은 항산이 있어야지만 항심이 있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 저, 다른 말로 하면 무항산이면 항산이 없으면 무항심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산은 뭐야? 먹고 사는 생계 문제, 경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항심은 뭐야? 도덕적 마음이 되는 거지. 도덕적 마음. 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백성은 그렇다는 얘기야.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틀려요. 선생님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뭐야? 자, 항산이 없더라도 항심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군자는 항산이 없더라도 항심을 갖춰진 사람이야. 군자는 그렇지가 않아. 하지만 일반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갖출 수 없지. 그러면 맹자가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항산이겠어? 항심이겠어? 당연히 항산이죠. 도덕적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항심을 갖추기 위해서 항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래서 항산이 근본 목적이, 항심이 근본 목적이고 항산은 항심을 갖추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일반 백성의 경우 생업, 즉 항산이 보장되지 않으면 도덕성, 항심을 유지하기 어렵지. 통치자가 백성에게 일정한 생업을 보장하게 노력해야 돼. 통치자는 백성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돼. 오른쪽이 잘해서 한번 봐봐.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는 것은 오직 상, 즉 선비만이 그럴 수 있다. 그치? 일반 백성은 안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틀린 거야. 백성이 같으면 항산이 없으면 그로 인해 항심도 없게 되니 만일 항심이 없으면 방탕해지고 간사해져 멈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죄에 빠지고 난 뒤에 쫓아가 형벌을 감당하는 이는 백성을 근무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맹자는 통치자가 백성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만 백성들이 도덕적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본 거야. 다시 왼쪽에 넘어가서 자, 순자라는 사람으로 합시다. 우리 순자. 자, 순자를 좀 결론 내리자면은 순자는 능력에 따라 직업을 분배해야 돼요. 직업을 분배해야 되는데 이 분배할 때도 예치사상이지 예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하나, 자,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데 신분에 따라가 당연히 아닙니다. 신분에 따라 아니야. 자, 그럼 신분에 따라 분배한다라고 표현하면 틀려. 능력에 따라 직업을 분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 신분에 따라는 아니지만 이 말들을 좀 기억해야 돼. 순자는 상하 귀천은 구분한다. 상하 귀천은 구분한다. 자, 신분에 따라 직업을 분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에서의 다른, 즉 상하와 귀천은 구분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순자를 보면 자, 직업은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각자의 능력에 근거하여 직업을 나눠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오른쪽이 잘 5번 봐. 자, 순자라는 얘기죠. 농부는 밭일에 정통하지만 농사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고,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 정통하지만 장사하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으며, 공인은 그릇을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 이상 세 가지 일 중 어느 하나도 하지 못하지만 이들 세 가지 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도에 정통했기 때문이다.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대로 잘 처리하고 도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대로 잘 아울러 이해한다 라고 얘기하지. 능력에 따라 이걸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자, 그리고 그런데 상하 귀천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밑에 순자는 사람마다 탁월한 능력에 따라 직업을 나누고 각자가 맡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때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본다. 사회적 분업에 대해서 맹자랑 같은 입장이지. 자, 다시 왼쪽에 넘어가서 우리 정약용은
신분이 아닌 공동체의 필요와 각자의 능력을 고려해서 백성들에게 직업을 부여해야 된다고 봤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어. 정혜윤도. 자, 동서양 직업 간의 공통점, 능력과 직분에 따른 사회적 분업과 노동의 가치에 대해 존중을 강조하죠. 됐어요? 자, 어려운 거는 거의 다 끝났어. 자, 밑에 전문직 윤리가 있습니다. 전문직 윤리와 관련돼서 전문직은 고도의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일정한 자격 또는 면허를 획득함으로써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 그다음에 변호사. 자, 의사 면허증이 있고요. 변호사도 자격증이 있지. 자, 전문직 업무에 활용되는 지식이나 기술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커. 전문직 종사자들은 높은 수준의, 자, 이번 체크나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필요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렇게 얘기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오블리제라고 얘기해요. 이거 프랑스 말이거든. 자, 사회적 지도층의 높은 도덕성.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밑에 공직자입니다. 나라 일을 보는 사람, 공공의 일을 보는 사람을 공직자라고 하지. 공직자는 국가기관이나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공공단체에 근무하여 정부의 기능과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이야. 공직자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의무와 이를 위한 행동 규모를 준수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공직자 같은 경우는 선공후사, 먼저 공공의 것을 생각하고 후에 사사로운 것을 생각해야 돼. 이 자세를 바탕으로 효율성과 민주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죠. 자, 기업윤리와 관련해서 기업윤리는 펼쳐집니다. 자, 우리 기업윤리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형태는 갑을 형태로 나올 거야. 자, 기업윤리와 관련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자, 기업은 공정한 게임의 규칙 하에서 이윤만 추구하면 된다고 봤어. 제가 이윤만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이윤만 추구하면 된다. 단 못했어. 공정한 게임의 규칙 하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공정한 게임의 규칙 하에서 공정한 경제활동의 규칙 하에서 이윤만 추구하면 된다라고 봤던 사람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입니다. 경제학으로 보면 신자유주의거든. 그래서 게임의 규칙을 잘 준수한 상태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은 이윤만 추구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자, 다른 관점이 있어. 다른 관점은 기업은 당연히 이윤 추구해야 돼. 그런데 이윤 이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돼. 그래서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보는 사람이 보겔이라는 사람이 있고 에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입장이 있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프리드만은 이윤만 추구하면 된다고 했어. 근데 보겔과 에로는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회의 환원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게 보겔과 에로 입장이 되는 거야. 이건 시험 문제. 자, 여기는 일단은 프리드먼이라는 사람 나와 있거든.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이 시민의 삶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사회적 선진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된다. 기업은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고 옆에 자유가 뭔가요? 프리드먼 입장입니다. 자유경제에서 기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하나뿐인데 이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원을 활용하고 이런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나 기만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 자, 이 얘기가 프리드먼 얘기지. 자, 공정한 게임의 규칙하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윤만 추구하면 된다라고 보는 게 프리드먼의 입장이 되는 거야. 자, 이건 보겔과 에로의 입장도 더불어서 알아둬야 돼.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근로자율입니다. 성실한 업무 수행 및 동료와의 협력 필요하고요.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개발도 필요하죠. 자, 그리고 부패 문제. 부패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오용 및 남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취하려는 행동을 부패라고 하죠. 그래서 부패가 발생하면 올바른 시민의식 형성이 저해되고 구성원과 신뢰 구축 및 사회통합 저해, 부패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익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 먼저 의로움을 생각한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이익을 보면 먼저 의로움을 생각한다. 견리 사이. 제도 차원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계약제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요게 4-1단원 직업과 청렴의 윤리였습니다. 자, 필기한 거 내가 다 검사할 거야. 여기서 끝.